2025년 초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인 일본에게조차 압박의 손을 뻗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높은 방위비 요구와 무역 조건 변경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고 회의실 가득했던 자존감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도쿄 외무성의 한 교수는 화면 속 한국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급해 보이지 않았고 일본처럼 조급하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이 움츠릴 때 한국은 조용히 자기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지금 사인할 겁니다. 라는 미국 관료의 말이 회의실에 울렸지만 한국의 침묵이 이어지자 도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이치로 사카모토 교수는 알았습니다. 일본이 뒷모습으로만 바라보던 한국이 이미 무대 위에 올라왔다는 것을. 이건 일본이 배워야 할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의 실체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전쟁은 총성 없이도 시작된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2025년 봄 워싱턴에서 날아온 건 미사일이 아니라 관세였지만 그 위력은 어떤 폭탄보다 강력했습니다. 도쿄 외무성은 순식간에 전시 상황실처럼 변했죠. 복도 곳곳에서 긴급 전화가 울려댔고 차관들이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을 오갔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웠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봄날의 햇살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일본이 무릎 꿇고 있다는 거요. 저는 이치로 사카모토입니다. 도쿄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지만 제 인생의 대부분은 외교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28년간 외무성에서 일하며 수많은 협상 테이블을 지켜봤고 은퇴 후에는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외무성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자문관 자격으로 긴급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3월 7일 오전 카스미가 세키의 외무성 청사에 도착했을 때 건물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차분하던 외교관들의 얼굴에 불안이 역력했고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빨랐습니다. 3층 상황실로 안내받았을 때 회의실은 이미 고위 관료들로 가득했죠. 대형 스크린에는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곧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었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누군가 물 마시는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저는 뒤편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이 서려 있었죠. 오전 11시 트럼프가 연단에 등장했습니다. 붉은 넥타이를 맨 그는 평소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불공정한 무역으로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자동차는 40%, 전자제품은 25%, 동맹국이든 경쟁국이든 예외는 없다는 선언이었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옆자리 차관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협상입니까? 아니면 일방통보입니까?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트럼프는 마치 제국의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었고 그의 입가엔 미소마저 번지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었죠. 권력의 과시였고 힘의 재편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사방에서 울려댔고 유럽 각국에서 긴급 전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연이어 연락이 왔고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동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유럽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양보안을 내놓았고, 브뤼셀에선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미국 시장을 잃는다는 건 경제적 자살행위였으니까요. 일본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연일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저도 자문회의에 몇 차례 참석했습니다. 총리실의 분위기는 패배주의로 가득했죠. 한 관료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미국 없이 일본 경제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듣기엔 너무나 굴욕적이었죠. 전후 80년, 우리는 미국의 우산 아래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산이 칼로 변한 겁니다. 동맹이라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종속이었다는 걸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5천억 달러 규모의 조공성 협정이었죠.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방위비 분담금 인상,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굴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서명식이 열리던 날, 외무성 복도는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이건 자주권의 포기가 아닙니까? 누군가 작게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봄이었지만 제 마음속엔 차가운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모두가 미국에 무릎 꿇는 가운데 단 한 나라만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굴욕적인 협정에 서명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죠. 외무성 내부에선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협상 준비가 덜 됐다는 분석도 있었고 내부 조율이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죠. 3월 18일 아침, 제 연구실로 외무성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서둘러 외무성으로 향했고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의 관료들이 스크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눈이 서울 외교부 브리핑룸을 비추는 화면에 고정돼 있었죠.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준비된 원고를 펼쳤고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측이 제시한 관세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어디선가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절이라니 트럼프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말입니까? 옆자리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쳤군요. 완전히 미쳤어요. 하지만 화면 속 대변인은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불공정한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독자적인 경제 노선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의 목소리엔 단호함이 배어 있었고 그 단호함은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외무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화기마다 불이 들어왔고 워싱턴과 브뤼셀에서 긴급 문의가 쏟아져 들어왔죠. 미국 국무부는 당혹스러워했고 유럽 각국은 한국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받은 건 일본이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무릎 꿇었는데 한국은 거부한 거죠. 그날 오후 백악관 내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문건 곳곳에 전례 없는 사태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그 문건을 읽으며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국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죠. 국제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아시아의 작은 거인이 미국에 맞서다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뉴스 채널들이 일제히 한국을 조명했죠. 반면 일본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외무성 내부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미쳤다고 생각했죠. 트럼프를 거부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태도가 너무나 침착했고 그들의 발표엔 준비된 자신감이 묻어났죠. 저는 한국의 경제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지며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은 지난 2년간 수출 구조를 조용히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와 중동, 유럽으로 시장을 다변화했으며 핵심 기술 분야에서 독자 개발을 강화하고 있었죠. 이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무의식 중에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압박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에 대비해왔던 거죠. 그들의 침묵은 당황이 아니라 계산이었고 거절은 무모함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죠. 한편 워싱턴에선 트럼프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그는 한국을 강하게 비난했고 한국 기업에 대한 전면 조사를 명령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 여론이 한국 편에 서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의 주요 일간지들이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비판했고 신흥국 정상들이 한국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침묵으로 협상을 뒤집었고 두려움을 무기로 바꿨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요. 한국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일주일 내내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밤낮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과거 사례를 연구하며 한국 경제의 구조를 뜯어봤죠.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사실 매우 간단했습니다. 우린 이미 대비돼 있다는 것이었죠. 한국은 위기를 예상하고 있었고 기술과 수출망과 금융망을 분리해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준비해온 생존 공식이었죠. 저는 국제 전문가들의 평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윌리엄 패색 교수는 한국을 트럼프의 경제적 강압에 유일하게 반격한 나라라고 평가했죠. 영국 리즈 대학교의 에이든 포스터 카터 교수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고 과소평가했던 나라에게 배워야 한다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3월 말 외무성에서 내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일본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도 발표자로 초청됐고 준비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러움, 질투, 당혹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괴감이 역력했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28년간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는지, 외환위기 이후 어떤 구조 개혁을 단행했는지, 기술 독립을 위해 어떤 투자를 해왔는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제 말을 듣고 있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인 채 메모를 하고 있었죠. 한국은 단지 버티지 않았습니다. 계산했고 반격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한 고위 관료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왜 일본은 이런 준비를 못했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선진국이고 한국은 배워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사이 한국은 우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적어도 생존 전략에서만큼은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고 또 누군가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우린 여전히 미국의 그림자 아래 있지만 한국은 그늘을 벗어났다는 거요. 세미나가 끝난 후 국제사회의 반응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수출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고, 유럽연합 무역대표는 한국이 위기를 새로운 규칙으로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학계에서도 K 전략 연구가 시작됐죠. 도쿄대학교, 와세다 대학교, 게이오 대학교에서 한국 모델을 연구하는 세미나가 열렸고, 젊은 학자들이 앞다투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4월 초 NHK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죠.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일본의 굴욕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마주했을 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사카모토 교수님, 한국의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를 이긴 게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맞서지 않고 전략으로 대응했죠. 그리고 그 전략은 28년간의 위기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일본 사회가 술렁였고 인터넷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비난했고 어떤 이는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칭찬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승리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이라는 거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을 존경한다. 한국에 대한 저의 평가가 방송을 탄 후 외무성 내부에선 예상치 못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고위 관료들은 제 발언에 강하게 반대했죠. 한 차관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카모토 교수, 한국의 대응은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미국의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냉정히 계산하면 그의 말이 맞았죠. 미국과의 균열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질문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4월 중순, 제 연구실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정리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술 독립과 무역 다변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었죠.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고,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통제하고 있었죠.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산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세계 경제가 긴장했고 도쿄와 워싱턴 모두 이번엔 한국도 무너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죠. 외무성 상황실에선 한국의 반응을 주시했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한국도 결국 굴복할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묘한 기대감마저 감돌았습니다. 우리만 무릎 꿇은 게 아니라는 안도감을 찾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또다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아무런 반론도 없이 단 한 문장만 발표했죠. 우리는 협상을 재검토 중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재검토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했죠. 이건 항복이 아닙니다.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교수님? 선언입니다. 그들은 지금 트럼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엔 패턴이 있었죠. 압박이 강해질수록 더욱 조용해지고 조용해질수록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이건 약함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침묵이라는 무기를 정확히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외무성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 사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을 비난했고 어떤 이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한 신세대 외교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배님들, 혹시 우리가 틀린 건 아닙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젊은 외교관을 바라봤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한국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여론은 한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닙니까? 한 고위 관료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결과론입니다. 한국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젊은 외교관의 질문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가 틀렸을까요? 안전하다고 믿었던 선택이 사실은 굴복이었을까요?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우리보다 강했다는 사실이 두려웠죠.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외교의 본질은 굴복이 아니라 버티는 법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트럼프가 고함칠수록 한국은 조용해졌고 그 침묵 속에 전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그들의 결기였다는 거요.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이 국제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죠. 5월 초, 인도 정부가 한국의 수출 다변화 전략을 벤치마킹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상장관은 한국을 위기 관리의 모범 사례로 언급했고, 이어서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경제 자립 모델 연구에 착수했죠. 터키는 한국 외교부와 직접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 무역대표가 브뤼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새로운 규칙으로 바꿨다고요.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며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인용하고 있었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건 일본 언론의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문제를 외면하거나 축소 보도하던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죠. 니케이 아시아는 일면 특집으로 한국의 전략이 국제 질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심층 분석을 실었고, NHK는 황금시간대에 긴급 토론회를 편성했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일본은 뒤처진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린 대체 언제 이렇게 뒤처진 걸까요? 5월 중순, 도쿄대학교에서 K 전략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평소라면 한산에 쓸 강의실이 학생들과 젊은 연구자들로 가득 찼고, 복도까지 사람들이 넘쳐나 입석으로 들어야 했죠. 저는 단상에 올라 한국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사전에 준비했는지, 어떻게 두려움을 통제하고 역이용했는지, 어떻게 침묵이라는 무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는지 데이터와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왜 일본은 한국처럼 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늘 선진국이라 불렸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지만, 지금 진정으로 배워야 할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우산 아래 안전에 안주했고, 그들은 홀로 서기를 위해 매일 생존을 준비했죠. 그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학생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학생은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죠. 세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요. 젊은이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워싱턴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재협상을 공식 제안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존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완화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죠. 외무성은 발칵 뒤집혔고 한 고위 관료가 경악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미국이 양보를 한다는 겁니까? 그 트럼프가 말입니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재검토 선언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미국이 태도를 완전히 바꾼 거죠. 트럼프의 압박이 국제 여론의 역풍을 맞으며 균열을 드러냈고 결국 제국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자립전략 검토 필요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가 작성됐고 외무성 일각에서는 한국과의 정책 공조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새로운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외교학 교과서를 전면 개정하기로 마음먹었죠.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K-전략, 생존의 외교학.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 앞에서 자존을 지키는 철학이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생존의 지혜였죠. 6월 초 서울에서 한국 외교부가 간결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 대변인은 담담하지만 당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원칙을 지켰을 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깊이 배어 있었지만 결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외교는 단호했지만 품격이 있었고 강했지만 우아했죠. 저는 그날 밤 연구실 창가에 서서 원고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었다. 의지의 결과였다. 6월 중순 트럼프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죠. 미국 이민단 속국이 텍사스에 있는 한국계 반도체 공장을 급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카메라는 공장 문이 부서지는 순간 직원들이 당황하는 모습, 서류가 압수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불법 이민자 고용 혐의에 대한 합법적인 조사라고 주장했지만 전 세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복이라는 거요. 세계 여론이 양분되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뉴스를 비롯한 일부 보수 언론은 한국이 먼저 미국을 도발했다고 비난했고 다른 쪽에서는 미국이 동맹을 위협하는 제국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대세는 점점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무성 상황실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복잡했죠. 어떤 이는 한국을 동정했고 어떤 이는 미국의 힘을 두려워하며 침묵했습니다. 그때 서울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어떤 협박도 국가의 자존심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거래의 대상이 아닌 동맹의 주체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되새기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맹세였죠. 옆자리 관료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조심했고 항상 눈치를 봤으며 항상 미국의 반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국제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CNN은 그 발언을 톱뉴스로 다뤘고 BBC는 한국의 결기라는 제목으로 30분짜리 특집 방송을 내보냈죠. 알자지라까지 한국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한국의 용기를 칭찬했고 세계 각국의 지식인들이 한국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정치학자는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제국주의에 맞선 유일한 현대국가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일본 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외무성에서 또다시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수파 관료들이 여전히 한국을 비난했지만 그 목소리는 예전만큼 크지 않았죠. 한국은 무모합니다.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한 차관이 말했지만 누구도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외교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선배님, 하지만 지금 국제 여론은 완전히 한국 편입니다. 미국이 오히려 고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저들의 용기를 두려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두려워해야 한다는 표현이 충격적이었죠. 우리가 한국을 두려워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 그 젊은 외교관의 말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서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나는 본다. 트럼프가 흔들리고 한국이 빛나며 일본이 흔들리는 장면을, 그 모든 것이 동시에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분노는 폭풍이었지만 한국의 결기는 산처럼 단단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고 일본은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역사는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펜을 들었고 저도 이제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7월 초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워싱턴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그는 단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협상에 복귀하라. 그렇지 않으면 동맹의 의미를 재검토하겠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협박이었죠. 외무성 상황실의 관료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끝났습니다. 동맹 재검토라니. 이건 사실상 파기 선언 아닙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굴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었죠. 지난 몇 달간 그들을 지켜보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압박이 강해질수록 더욱 단호해졌고 위기가 깊어질수록 더욱 침착해졌습니다. 이틀 후 서울에서 답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전 세계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고 순간의 정적 후에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거래의 대상이 아닌 동맹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으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문장이 회의실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동맹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역사적 선언이었죠. 옆자리 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문장은 외교의 역사를 갈랐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발언은 CNN과 BBC의 톱뉴스를 장식했고 로이터와 AFP는 긴급 속보로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폭발했고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번 공유되며 세계를 뒤흔들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연대가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명확히 밝혔죠. 이어서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가 한국과의 공조를 선언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한국 편에 섰습니다. 심지어 영국까지 한국의 원칙론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외무성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관료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지가 아닙니다. 연대입니다. K 외교 선언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한국식 외교 전략을 심층 분석하기 시작했고, 각국 정부는 한국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7월 중순,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었고, 트럼프 캠프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전선을 무너뜨렸다.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책상에 앉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거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믿었던 미국이 트럼프라는 제국의 황제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한국은 싸움을 멈춘 게 아니라 세계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려움을 통제했다. 나는 그날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소리를 들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이 답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겠다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월,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먼저 언론이 바뀌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사설을 통해 한국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요미우리는 일본 외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마이니치는 더욱 직설적이었죠.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의 그림자에 숨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발면에 걸쳐 실었습니다. 보수 언론마저 변화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학계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도쿄대학교가 K전략연구소를 공식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죠. 일본의 최고 학부가 다른 나라의 외교, 전략을 연구하는 전담 기구를 만든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와세다 대학교와 게이오 대학교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밝혔고, 심지어 교토대학교에서는 한국 외교관을 초청해 특강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계도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자민당 내 일부 의원들이 한국형 자립 전략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야당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모델을 연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외무성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정책 협력을 공식 제안하는 움직임이 일었죠. 저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일본이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8월 중순, NHK에서 다시 한번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생방송이었고 시청률이 가장 높은 저녁 시간대였죠. 저는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 너머의 수백만 시청자를 떠올렸습니다. 진행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카모토 교수님, 이번 사태를 통해 일본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세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배워야 할 건 단순한 협상 전략이 아닙니다. 국가의 자존을 지키는 용기이고 원칙을 절대 굽히지 않는 의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의 핵심입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감동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확신을 갖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뜨거워졌고 뉴스는 제 발언을 연일 다뤘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지만 지지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컸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강력하게 호응했죠. 이제 우리도 배워야 할 때다.
사카모토 교수가 옳다라는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그 즈음 워싱턴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의 후임으로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공정무역 재협상안을 발표한 겁니다.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전면 철회하고 각국과 평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이 주장했던 입장이 결국 국제 표준이 된 겁니다. 세계가 한국의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 내 여론도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주요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한국의 외교를 존중한다는 응답이 72%에 달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였죠. 젊은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사카모토 선언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원칙을 지키는 의지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9월, 저는 연구실에서 마지막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크기가 아니라 끝까지 스스로를 지켜내는 나라다. 한국은 승리하지 않았다. 다만 굴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기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한국이 세상을 일깨운 날을.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배워야 할 때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